안녕하세요. 어, 해외 경제론 3주차죠. 네, 3주차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역사적 맥락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느냐를 개괄적으로 봄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의 어떤 개괄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오늘은 좀 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뭐 개괄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 개괄적인 얘기보다 좀 더 심화된 이야기를 역사적 과정,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걸어온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중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 발전의 개략적인 그 전략이나 중국 경제의 과제가 무엇인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번 주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하고 모택동의 주도하에 사회주의 모델에 의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고, 그것이 모택동이 죽을 이제 사망하는 시기가 1976년이었죠. 76년까지 일종의 사회주의적인 실험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즉 중국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적어놨지만 중국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기 이중 체제라고 적혀 있죠. 네, 여기 이중 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일종의 이중 체제입니다. 네, 도시와 농촌의 이런 분할, 그러니까 이중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체제인데, 사실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빅푸시 공업화 전략이나 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빅푸시 공업화 전략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힘껏 밀어서 서방의 서구의 선진 국가를 5년에서 10년 이내에 최소한 15년 이내에 따라잡겠다라고 하는 전략이죠. 네, 성장 전략입니다. 빅푸시라고 하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그야말로 세게 미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그 중화학 공업화 전략이다라고 해서 그야말로 중화학 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중화학 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이다. 이것이 빅푸시인 이유는 뭐냐면 중화학 공업은 이 전 후방 연관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하게 되면 그 어떤 분야라도 중화학공업은 전 후방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네, 다른 산업과 연관관계가 크단 말이에요. 중화학. 그런데 뭐 자동차 산업이다. 그러면은 자동차 산업을 육성을 하면 반드시 뭐 자동차 부품이라는 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이어도 들어가기 때문에 고무산업 이런 게 발전을 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전자장치들도 들어가는 전자장치도 연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카시트 같은 것도 가죽이라면은 그 가죽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연관이 돼 있죠. 이런 후방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이 많이 발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뭐 정유 산업이 발달을 했다. 석유
그러니까 뭐 석유나 정유 산업이 발달을 했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화학 섬유 산업이 이제 전방 효과죠. 이런 거. 이런 화학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산업 연관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화학공업을 육성을 하게 되면 그 특징상 중화학공업이 전방 효과, 후방 효과,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연계된 산업들이 같이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산업들이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빅푸시 공업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화학공업의 어떤 전후방 연관 효과라고 하는 것을 노리고 그야말로 동시다발적으로 경제를 모든 산업을 성장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전략이었죠. 근데 요거의 그 단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전후방 효과가 전방 효과, 후방 효과가 큰 거는 좋은데 이게 시장 친화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 인민들한테 당장 필요로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지금 막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섰고 이제 막 국가가 건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건국의 와중에 뭐 자동차랄지 석유 화학 산업이랄지 뭐 조선 산업이랄지 이런 게 당장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일단 인민들이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생필품부터 시장에선 요구를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중화공업이 육성을 해봐야 시장에서 팔리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팔리지 않습니다. 국내 소비가 안 돼요. 이런 중화학공업을 육성해봐요. 국내 소비 안 되죠. 그리고 수출이 될 리도 만무합니다. 중화학공업은 이미 서구의 선진국가들이 이미 다 중화학공업과 관련된 것들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지금 뒤늦게 뛰어든다고 해서 뭔가 시장에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놓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서 안 팔리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안 팔리고 해외에서도 안 팔리니까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물건들을 자꾸 생산을 해봐야 물론 조금 뭐 국내에서 조금 소비가 되긴 하겠죠. 뭐 필요하니까 뭐 이런 아주 초기의 개발에서도 초기의 경제 개발 상태에서도 뭔가 뭐 누군가한테 자동차도 필요하고 조선도 필요하고 석유화학 이런 제품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영 소비를 하지 않겠지만은 턱없이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이 산업이 육성될 만큼 그렇게 경제 개발 초기에 이게 발달을 만무하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개발 전략으로서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게 일종의 소련 모델이었잖아요. 이 소련 모델이었는데 이 빅푸시 공업화 전략을 위해서 소련이 많은 지원을 합니다. 소련도 똑같이 했거든요. 소련의 지원도 있었고 많은 중국 인민들이 이제 소련에 유학도 가고 하면서 이런 빅푸시 공업화 전략에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소련이 도와주고 소련이 가르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만은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실패합니다. 빅푸시 공업 오히려 경공업 중화공업보다는 경공업을 위주로 한 경공업에 의한 공업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역사적으로 효과가 좋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경공업부터 육성을 했습니다. 네, 당장 필요한 경공업부터 육성을 하죠. 네, 육성을 해서 시장에서 뭐 잘 팔릴 물건들 가발이랄지 합판이랄지 이런 물건들 있잖아요. 지금 당장 시장에 팔릴 수 있는 물건들을 팔고 그 다음에 뭐 가발 같은 건 해외에서도 팔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고 저임금을 부담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들만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값싸게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팔리고 해외에서도 팔리는. 그래서 이런 그런 어떤 그 합판이나 뭐 가발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뭐 의류 같은 거, 네, 의류, 신발 이런 것들을 해외 팔다 보면 해외 기술도 이전이 되고 해외에서 뭔가 그러니까 해외라고 하는 건 이게 서구 선진 국가들이죠. 서구 선진 국가의 경제가 돌아가는 것도 학습할 수 있고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나가서 뭔가를 보게 되고 학습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술이 점점 발전하게 되고 이러면서 경제가 개발이 되는 거죠.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런 경공업화 전략을 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개발 초기에 우리나라도 그랬고 아니면 뭐 홍콩이나 대만 이런 데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 이거 조개지에서 공업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조개지라고 하는 거는 그 조약에 의해서 외국과 중국 간의 조약에 의해서 뭔가 땅을 외국인들이 빌려가지고 거기서 공업화를 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조개지 공업화를 통해서 여기서 경공업을 육성을 합니다. 시장 친화적인 경공업 제품을 얘네들도 육성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도 홍콩이나 대만도 결국에는 이 조개지 공업화, 산업화를 경험했던 그런 지역에서는 바로 그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공업화 전략이 생기게 되고 그게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으로서 부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공업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 친화적이라는 거죠. 시장의 친화성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제 중국은 빅푸시 공업화 전략을 택함으로 인해서 이게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이 중화 공업화 전략 또는 빅푸시 전략은 도시에서 이루어지죠. 네, 도시의 공장에서 그야말로 중화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시에서 이 중화 공업화 전략이 주로 이용하게 되고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의 그 빅푸시 공업화 전략을 지원하는 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전략을 해버려요. 즉 농촌은 도시에다가 그러니까 주요한 발전 전략이 도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은 도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엄밀하게 도시와 농촌이 분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은 식량의 공급지 또는 원료 그러니까 식량 생산지 내지는 원료를 공급해주는 그런 공급지로서의 역할로만 하면서 점점 농촌이 소외되고 농민들이 소외되는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이 철저한 이중 체제 하에서 그런 경향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농촌은 그러니까 이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모택동이 농민들의 마음을 사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나라인데 중국이 그야말로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을 한 이후에 중국의 발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농촌을 소외시켜서 달성한 어떤 것이다, 나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은 도시의 빅푸시 공업화 전략을 위한 하나의 식량 생산 기지 또는 원료 공급지로서의 기능밖에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도시와 농촌은 엄밀하게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네,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중 체제라고 하는 건데 농촌이라고 하는 농민들은 일종의 경작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작권, 그러니까 토지 경작권이죠. 농촌의 농민들은 토지 경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도시와 농촌이 분리돼 있다는 말은 농촌 호족이라고 하는 농촌 호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도시 호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 호족을 가지고 있으면 노동권을 가지게 되고 농촌 호족을 가지고 있으면 토지의 경작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엄밀하게 호적이 분리돼 있었습니다. 농촌 호적과 도시 호적이 엄밀하게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농촌 호적을 가진 사람이 도시 호적을 갖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거의 불가능한 하게 돼서 그야말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이 돼요. 네, 박탈이 되고 이미 뭐 도시의 토지든 농촌의 토지든 이미 국가가 다 몰수를 한 상황이었잖아요. 예, 몰수를 한 1956년에 이미 모든 재산이 몰수가 되죠. 네, 몰수가 되고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도시의 경작권, 농촌의 경작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경작권이라고 권리라고 쓰여지지만 사실 권리가 없어요. 사실 이건 집단 농장이기 때문에 이게 그 도시의 토지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위해서 지어지는 그 토지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인민공사에 속해 있습니다. 즉 집체 소유거든요. 네, 집체 소유 방식으로 있는 그야말로 토지고 소유권이 없습니다. 농민들의 소유권이 없고 농민들이 경작권이 있어서 경작을 하게 되면 그 경작을 함으로써 인해서 나오는 그 농작물에 대한 권리도 없어요. 소유권이 없고 농민들이 경작을 해서 거둬들인 소출은 다 인민공사가 다 걷어갑니다. 그야말로 집단 농장이죠. 다 걷어가서 그거를 평등하게 분배를 하는 거죠. 다 거둔 다음에 분배. 그러니까 이 농촌의 경작권을 가진 농민들은 권리가 없어요. 사실상 권리가 없고 의무만 있습니다. 의무만 있어요. 자기 땅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자기가 생산한 그 농산물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인민공사에다가 다 줘야 됩니다. 줘야 되고 일할 의무만 있죠. 토지 위에서 일할 의무만 있죠. 이건 사실 강제노역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강제노역의 다름이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중세시대 농노랑 비슷한 신분적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소외돼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 권리나 신분면에 있어서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토지 위에서 그야말로 토지를 떠날 수도 없어요. 농촌 호적을 가지고 있으면 도시 호적도 가질 수 없고 땅 위에 그냥 속박되고 묶여 있는 그리고 땅 위에서는 어떠한 권리도 없고 그야말로 의무만 존재하는 그런 농노 중세 섭덤 농노의 다름 아닌 그런 처지에 있었다. 지금도 사실은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농촌 호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도시 호적을 갖기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그리고 의무만 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네. 거의 뭐 농노 수준. 그리고 이제 이 농산물에 대해서 경작을 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낮은 가격에 수매합니다. 정부가 농산물을 수매할 때 이 뭔가 그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라고 하는 건 뭔가 정부에서 그걸 줍니다. 네. 할당량을 줍니다. 계획량을 줍니다. 네. 요 계획 요거는 달성해라. 다 주고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정부가 다 수매를 할 거 아니? 그 수매를 할 때 굉장히 낮은 가격 수준으로 수매를 하고 낮은 가격으로 수매를 하게 되죠. 이렇게 낮은 가격에 수매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시 노동자들의 임금을 안정시키려면 뭐 필수품인 농산물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수준에서 책정되면은 곤란하겠죠. 도시의 빅푸시 공업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이 되어 그야말로 빅푸시 공업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 중화공업 육성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경쟁력 있게 돌아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비용 구조가 너무 임금 구조가 너무 높아지고 비용 구조가 높아지면 안 되니까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수매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소득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농민들을 소외시킨 그러니까 이 중국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라고 하는 게 이중 체제고 농촌과 도시가 분단돼 있고 농촌 사람들은 도시로 갈 수도 없는 상황, 도시에서 살 수도 없고 뭣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소득 수준은 굉장히 낮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B2C 공업화 전략 또는 이중 체제라고 하는 것은 농촌을 그야말로 소외시키고 농민들을 차별한 그런 체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노동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도시의 인민들은 노동권을 가집니다. 도시 호적을 가진 사람은 노동권을 가진다. 이건 일종의 특혜예요, 특혜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특혜가 있냐면 고용 특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용 특혜. 그러니까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도시 노동자들은 완전 고용. 네,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 즉 일할 능력과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다 고용이 되는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고용이 돼요. 네, 자녀 고용.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일하던 곳, 그게 이제 단위라고 하는 건데 이걸 도시 체제를 왜 단위 체제라고 그런다면 단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그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곳, 그게 단위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면 그 병원이라고 하는 단위, 학교에서 일하면 학교라는 단위, 공장에서 어떤 공장에서 하면 그 공장이 자신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단위 내에서 완전 고용이 그러니까 각 단위로 다 이렇게 뿔뿔이 완전 고용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녀 고용도 단위에서 자녀 고용이라고 하는 것도 단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아버지가 어떤 회사에 일을 했다 그러면은 자녀가 중학교만 졸업을 하면 다 자기 아버지가 일했던 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일했던 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급 인력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인력을 배분하죠. 예, 물론 대학교를 나왔다든 대학 졸업자라든지 아니면 중학교 졸업자라도 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고졸 기술자들 또는 제대 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고급 인력이거든요. 그 고급 인력들은 뭐 단위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그 우수한 인력들은 선발을 해가지고 그 일자리를 배당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아버지가 고용했던 그곳에서 자녀들이 고용되는 그런 구조, 단위 내에서 고용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위 내 임금 격차라고 하는 거 임금 격차라고 하는 걸 최소화합니다. 그러니까 단위 내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 공장에서 사장님과 말단 직원, 그러니까 임금이 가장 낮은 그 말단 직원 간의 그 차이가 3.5배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위 내 임금 격차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단위 내 임금 격차를 인정하지 않았고 물론 단위 간에는 임금 격차가 꽤 났어요. 그래서 사실 양극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도 상당히 심각했는데 하지만 단위 내에서는 임금 격차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도록 통제를 했다. 임금 수준이라고 하는 걸 통제를 했고 단위 간에는 뭐 임금 격차가 많이 나죠. 많이 날 수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임금 격차를 최소화한다. 이건 뭐 사회주의적인 정신이죠. 네.
그 다음에 노동권은 그 중요 물자나 사회적 소비의 단위입니다. 이 단위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중요 물자, 그러니까 쌀이나 기름이나 자전거, 중국 인민들한테 자전거 중요하죠. 그 자전거를 그 배당을 할 때도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해요. 우리가 보통 뭐 소련, 그 옛날에 구소련에 자원이 배분되는 뭐 이렇게 중요한 물자들에 관련돼서는 그 상점에 이렇게 줄을 쓰잖아요. 네. 쭉 줄을 써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배급 배당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중국은 줄이 없습니다. 중국은 줄을 쓰지 않아요. 왜 줄 쓰지 않으면 그냥 정부에서 단위별로 이렇게 병원이면 병원, 학교면 학교 뭐 이런 식으로 단위별로 그 할당을 하거든요. 분배 몫을 할당을 합니다. 뭐 쌀이나 기름이나 자전거 같은 중요 물자들을 할당할 때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단위 내에서 분당 그 그 배급을 하고 단위 내에서 이제 다시 배급을 구성원들한테 배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소련처럼 뭐 중요 물자들을 얻기 위해서 줄 같은 건 중국에 없습니다. 네, 단위별로 배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적 소비 같은 것도 뭐 우리가 연금이나 뭐 의료보건 또는 교육 같은 이런 사회적 소비와 관련해서는 단위별로 다 그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 안에 뭐 양로원도 있고 그다음에 보육원도 있고 병원이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열악하나마 구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적 소비를 위한 단위도 된다. 그러니까 단위라고 있으면 그 주변에 그런 시설들, 사회적 소비, 뭐 연금이나 보건이나 교육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이 단위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사회보장제도 아닙니까? 사회보장제도인데 사회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도 중국의 사회주의 모델에서 이게 상당한 장점으로 부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네. 사회적 소비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네, 이런 구조. 농촌의 인민공사라고 하는 거. 저번에 인민공사 이야기했는데 그야말로 농업사회, 정치, 행정, 사업 또는 군사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게 이제 인민공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경작을 해서 뭔가 농산물을 수확을 하면 그걸 다 거둬들이는 것도 인민공사가 할 일이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그야말로 경작권이라고 농촌 호적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은 자신들이 경작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농노의 신분 거의 예속의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이중체제의 하나의 모순, 이 이중체제라고 하는 하나의 모순 때문에 발생한 게 우리가 잘 뭐 아는 그 농민공 문제라고 하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농민공 문제라고 하는 건 상당히 지금 현재 중국 경제를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농민공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이유는 그야말로 도시와 농촌이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이 그야말로 이게 닫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 사회는 점점점 피폐해지고 이 지금 농촌의 소득 수준이 낮아지고 농촌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도시로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호적법상 농촌 호적을 가진 사람이 도시에서 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사람들이 도시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인구가 2억 명이 넘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14억 인구 중에 2억 명이 넘는다.
농민공이라고. 그래서 농민공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농민들이 그럼 도시에서 일하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왔을 때 그 옛날에 자기가 지어 먹던 경작권을 가지고 있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져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자기가 그걸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면 그 옛 주인과 새로운 주인 사이의 갈등 구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의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구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농민공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만 우리가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그 농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그 도시화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주 이전의 자유가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가서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산업화 초기에 주요한 그 발전 전략 또는 발전의 경향이라고 한다면 도시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생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도시화라고 하는 것이 초기 산업화에 있어서는 핵심입니다. 근데 이 중국의 독특한 이중 체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농촌과 도시의 논리가 분리돼 있고 완전히 거주 이전의 자유가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지금 62%밖에 안 됩니다. 상당한 양의 인구들이 아직도 농촌에 묶여가지고 경작권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강제노역 상태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들의 신분적 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라도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걸 높여서 농촌에 있는 사람이 도시로 흘러 들어가야 이게 도시를 더 발전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민공 문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 지금은 이 농민공들이 불법적으로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불법적으로 하지 말고 도시화를 완전히 개방을 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개방을 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만 허용돼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제반 제도들이 정비가 돼야 이 도시화 문제랄지 아니면 이 농민공 문제 이거 도시화 문제거든요. 농민공 문제는 도시화 문제의 한 1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단이다. 그야말로 농촌이 어마어마하게 중국 경제에 있어서 소외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좌시하고서는 중국이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농민공 문제 또는 도시화 문제라고 하는 건 나중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상당히 중국의 발전 전략과 관련해서 또는 중국이 체제 이행의 국가지 않습니까? 체제가 이제 이행기에 있는 나라인데 그 체제 이행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중국의 체제, 아직까지 사회주의죠. 네,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체제 이행의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정치적이면서도 경제적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중국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중 체제라고 했죠. 그 이중 체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이중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극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중 체제라고 하는 건 극복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1978년 제11기 삼중전회라고 하는 거에서 중앙위원회 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죠. 네.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그야말로 개혁 개방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네, 개혁 개방을 선언하고 그 이전에 그 모택동 모델, 모택동의 사회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해체시키고 또는 문화 대혁명식의 어떤 이념들을 다 부정하고 이런 해체 과정이 개혁 개방이었다라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 개혁의 의미와 개방의 의미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개혁은 뭐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78년부터 이제 등소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등소평이 전면에 나서면서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데 그러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이중 체제 해체입니다. 이 이중 체제에서 통용되던 논리가 해체돼요. 즉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도시의 단위 체제가 해체됩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을 분리해 놓은 이 근간은 없애지 않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이 분리된 현상의 이중 체제를 놔두진 않고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 단위 체제를 해체하고 농촌은 농촌대로 인민공사에 의한 어떤 것을 해체하고 인민공사를 해체하는 이런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게 뭐고 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중국에 있어서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 중국에 있어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중 체제의 해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중 체제 해체 1980년에 인민공사를 해체시킵니다. 네. 인민공사를 해체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저번 시간에도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중체제 해체에 있어서 상계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의 구획, 분단 이 현상을 해체시키는 게 아니라 농촌에 있어서는 인민공사를 해체시켜버립니다. 그게 1980년이고 그러니까 어떤 인민공사 내지는 정부에서 뭔가 정부 농산물에 관련된 정부 수매량이라고 하는 거를 정부가 계획을 하죠. 정부가 수매를 하겠다 하는 계획량을 미리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그 수매량만큼은 정부가 정확하게 가격을 책정을 해서 수매를 하게 되죠. 그거는 계획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계획경제체제는 일원적으로 정부 계획이었어요. 정부 계획에 의해서 경제가 운영됐는데 여기에서 인민공사 해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정부 수매 플러스 초과분 그러니까 정부가 수매하려는 계획량을 초과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장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거죠. 이건 시장이죠. 시장 거래니까. 그러니까 계획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뭔가 단위 체제라고 하는 것을 해체하려고 했다. 그 단위라고 하는 것이 다 국가가 소유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단위 체제 해체라고 하는 것은 인민공사의 해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동안 정부의 계획적인 수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던 생산이 이제 초과분에서는 시장 거래까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래서 농촌에서부터 그야말로 그 사회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깨어지는 방식으로 접근에 들어가서 결국에 1984년에는 단위 체제, 도시의 단위 체제가 해체가 되죠. 해체가 되면 이거 똑같은 논리입니다. 농산물과 똑같은 논리로서 그야말로 국유기업의
생산 목표 이거는 계획하는 거죠. 정부가 계획을 하고 그 초과 달성분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시장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장 거래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시장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뽑더라도 기존에 국유기업에 있던 사람을 자르지 않아요. 억지로 구조조정한다거나 자르지 않습니까? 자르지 않고 내버려 뒀다가 그들이 하나둘씩 퇴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새로운 인원을 고용을 할 때 새로운 노동시장에서 고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유기업에서 생산된 물건도 그 정부의 계획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계획량을 초과하기만 하면은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장 거래를 허용하겠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네. 이거를 상계제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런 걸 우리가 쌍계제, 투트랙이란 말이에요. 투트랙으로 간다.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도록 만들어 놓아서 점진적으로 시장의 쉐어가 커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정부의 계획량이라고 하는 것이 작아지고 시장과 계획을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뭔가 발전을 하도록 만들어 두되 점점 이것이 시장의 부분이 커지도록 하는 점진적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쌍계제였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1993년에 전면 시장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1992년에 그 이전에 이제 그 이전에 이제 89년, 90년 이때 이제 천안문 사태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고 전국이 경색되었을 때 그 돌파구를 찾은 것이 이제 등소평이 남순순례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새롭지는 않지만 그야말로 개혁과 개방을 가일층 진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전면 시장화의 길을 돌아서게 되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금융이나 세제나 뭐 행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 줄 가능성이, 그러니까 제도적 보완 장치 또 뭐는 제도적 정비라고 하는 것을 시장에 관련된 시장 감화함으로 인해서 전면 시장화에 들어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98년에는 급기야 국유기업을 민영화하도록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죠. 기업의 민영화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이러면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중체제를 해체시키는 과정이다. 처음에는 상계제로 하다가 80년, 84년에 도시든 농촌이든 상계제로 하다가 결국 전면 시장화로 나아가게 되죠. 이제 적극적인 시장화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기업까지도 민영화, 그러니까 국유기업을 구조조정한다는 명목으로 민영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부분이 점점 커지는 그런 방향으로 중국의 어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시장의 비중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게 일종의 이중체제의 해체라고 하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시장 확대다. 개혁이라고 하는 건 시장을 확대시키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개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FDI라고 써놨는데 FDI가 뭐죠? 그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하는 거죠.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건데요. 이걸 늘리면서 그야말로 자본을 끌어오는 하나의 방식인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합니다만은 뭔가 그 산업화 초기에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서 딴 나라부터 돈을 빌려온단 말이에요. 차관, 달러를 차관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빌려온단 말이에요. 빌려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개발 초기에는 그렇게 했어요. 돈을 직접적으로 빌려와서 그 자금을 통해 가지고 뭔가 초창기 산업화 시대의 개발을 하는 것이 주요한 어떤 그 발전의 루트라고 한다면 FDI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하는 것을 중국은 이용을 해서 저걸로 자본을 유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특구를 시작해요. 네, 특구. 처음에는 4개 특구만을 허용했었죠. 지금은 수백 개 특구가 있지만 이렇게 특구를 지정을 해서 특구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구를 만듭니다. 경제 특구를. 네. 처음에 이제 그래서 개방에 있어서는 FDI가 굉장히 중요한데 초기에는 화교 자본이 들어왔습니다. 그 화교 자본이 아까 화교 자본 4개 특구에 경제 특구에 들어오죠. 그게 들어오면서 화교 자본이 이 직접 투자라고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 공장을 짓거나 기업을 만들어서 또는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인데 그런 경제 특구를 지정을 해서 화교 자본들이 중국에 공장도 짓고 기업도 만들고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경제 특구 안에서. 그래서 화교 자본들이 대거 경제 특구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91년도부터는 일종의 동아시아 분업 체계라고 하는 것이 구축이 돼가지고 동아시아 그래서 이 가치 사슬이 일본이 맨 처음에 원자재나 부품 소재에 있어서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일본 아닙니까? 일본에서 그런 기술력을 받아다가 중간재를 만드는 게 한국이고 그 다음에 한국이 중간재를 이용해서 중국이 완제품을 만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동아시아 분업체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 동아시아 분업체제가 91년도 그 이전까지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화교 자본이 주로 FDI 투자를 많이 했는데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 중국과 일본도 90년대 들어오면서 그 대열에 끼게 되는 겁니다. 즉 한국이 직접 한국의 유수 기업들 지금 뭐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같은 그런 기업은 중국에 다 현지 법인이나 공장들을 가지고 있죠. 그걸 통해 가지고 처음엔 화교 자본이었지만 91년도에는 또 상당한 양의 한국과 일본 자본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1년도 WTO 가입을 하잖아요. 중국이. WTO를 가입한 이후에는 제한된 자본이 아니라 해외 유수 기업들이 다 중국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유수 기업들이 들어와서 현지 법인이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발전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에 비친 바가 큽니다. 네. FDI 여기로부터 처음에는 특구 중심이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해외 자본들이 많이 유입돼서 중국에서 기업과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개혁 개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FDI 해외 직접 투자다. 그리고 나머지 이중 체제 해체와 관련된 거는 이런 것들 인민공사 해체랄지 단위 체제를 해체한다든지 이런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틀의 변경과도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요거 마치고 개혁 개방이 뭔지까지 이야기했고요. 중국의 고도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